자, 지금부터 2025년 7급 추가 채용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총 25문제죠. 근데 쉬운 문제들, 정답률 높은 문제들은 뭐 굳이 지금 여기서 풀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공단기 풀서비스 기준으로 정답률이 좀 비교적 낮게 나왔던 문제들 한 10문제 정도만 골라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외부에 노출된 콘크리트 블록 면의 개수는 하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노출된 콘크리트 블록 A부터 H까지의 면의 개수는 하고 되어 있어요. 자, 갑은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 콘크리트 블록, 정육면체 콘크리트 블록 8개 A부터 H까지 이것을 다음 규칙에 따라 배치를 했다. 외부에 노출된 면의 개수가 최소가 되도록 콘크리트 블록을 배치해야 하고요. 외부에 노출된 면이란 다른 콘크리트 블록과 맞닿지 않은 면입니다. 따라서 요거 조심하셔야죠. 바닥에 닿는 면도 외부에 노출된 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블록이 다른 블록과 면을 맞댈 때 맞닿는 면 전체가 서로 남김없이 닿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 콘크리트니까 그것을 두 개를 서로 면을 맞대 놓으면은 이 부분은 노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면을 맞대면 두 개의 면이 노출이 안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이쪽 5개, 이쪽 5개, 총 10개의 면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8개의 블록을 서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잘 뭉쳐놨을 때 노출된 면의 개수가 최소가 되도록 하면 그 면의 개수는 몇 개겠느냐. 최소 면의 개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은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인데 그런데 뭐랄까요. 좀 디지털적으로 이렇게 경우 따져가면서 이건 아니고 저거야 라는 그런 뭔가 확실한 느낌 그런 게 잘 없어서 좀 당황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디지털적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경우 나누면서 따져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큰 틀부터 보자. 그 일환으로 아날로그적인 사고로 접근하자 이런 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겉으로 노출된 면이 최소가 되게 하려면 최대한 서로 옹기종기 뭉쳐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극에서 펭귄들이 일렬로 쭉 서 있으면 다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이죠. 모여서 뭉치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로 노출된 면이 적게 하려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최대한 뭉쳐보자라고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뭉쳐버리면 됩니다. 8개의 정육면체를 그냥 차곡차곡 쌓아서 큰 정육면체 하나 만드는 느낌으로 이렇게 뭉쳐버리시면 각 정육면체마다 노출된 게 3개씩밖에 안 나오죠. 나머지 3개는 서로 붙어서 감춰져 있죠. 요것이다. 그래서 8개, 3개씩만 노출된다. 8개의 정육면체에 3개의 면씩만 노출된다. 24개 이러셔도 되고 이 그림을 떠올리셨으면은 한쪽에 면 4개씩 6면체니까 6개, 24개 이렇게 노출되는 게 최소값이다.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률 충분히 높게 나오면서 점수를 얻어갔어야 되는 문제인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높은 정답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큰 틀부터 확인한다. 아날로그적인 사고로 접근해서 일단 방향은 이렇게 잡아야겠구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하면 추가로 경호를 따지고 조각을 내고 잘라가면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사고의 순서를 정해 주셔야 됩니다. 상황 판단 잘 푸시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큰 틀부터 접근한다. 요거는 아날로그적인 사고로 일단 뭉치자라는 생각을 했으면 틀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정답률이 아주 낮았던 건 아닌데 13번 문제.
자, 요번에 법조문을 소재로 한 문제가 7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 중에서는 가장 정답률이 낮게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뭐 그럴만해요. 이렇게 기간 계산하고 이래야 되니까 일단 뭐 정신 없으니까 나중에 풀자 했다가 시간 없어서 못 풀거나 아니면 풀다가 이렇게 살짝 실수를 했거나 한두 달 차이로 고랬을 수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이 수령한 모범 공무원 수당의 총액은 하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려와 보시면 여기 45만 원부터 5만 원 단위로 65만 원까지 있는데 갑이 수령한 총액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상황이 3줄 살짝 넘게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법조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 1조 모범 공무원 수당 돼 있고 1항, 2항까지 제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규칙을 여기다 적용을 해서 갑이 총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해 봐라. 상황이 길지 않으니까 요거 먼저 읽어볼게요. 주무관 갑은 2022년 1월 5일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되어 근무하다가 18개월의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해서 22년 8월 1일부터 24년 1월 31일까지 휴직을 했고 24년 2월 1일에 휴직하고 그 다음 날에 복직을 했고요. 이후 갑은 같은 해 24년 7월 10일에 퇴직을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상황에다가 규칙을 적용을 해보죠. 자, 모범공무원 수당.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월 5만 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 한다. 이렇게 3년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1월에 선발이 됐으니까 2022년 2월을 첫 번째 달로 해서 3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5년 1월 뭐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기간이었는데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더 이상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퇴직 보이네요. 자, 원래는 요렇게 되는 거였는데 얘가 쭉 지내오다가 2024년 7월에 퇴직을 했죠. 그러면 요때까지만 주고 요 이후로는 안 준다. 24년 8월 이후로는 뭐 퇴직했으니까 안 주는 거죠. 그 속하는 달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부터 24년 8월부터는 안 준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요렇게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모범 공무원 수당이요? 예, 그거를 주는 날로 일단은 그 기간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휴직한 공무원에 하고 나오죠. 휴직한 공무원의 모범 공무원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그래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뭐 이런 거 없었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부터 모범 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계속 지급을 한다 하고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8월부터 2022년 24년 1월까지 복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24년 2월 요때 이제 복직을 하고 요때 휴직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부터 모범 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8월 1일에 휴직을 했으면은 요때까지는 요렇게는 준다라는 얘기죠.
요 다음 달인 9월 달부터 여기까지는 안 준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 2월 1일에 복직했죠? 요때부터 퇴직하는 그 달까지, 요때까지 수당을 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2월부터 7월까지면 2, 3, 4, 5, 6, 7, 6개월. 그 다음에 여긴 8월까지니까 2월부터 8월까지니까 7개월. 합쳐서 13개월에 곱하기 5만 원씩. 그러면 65만 원. 요게 모범공무원 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딱히 이거는 어떻게 뭐 요령 부리고 할 것도 없습니다. 속하는 달이냐,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이냐,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요 기간을 정확히 파악만 해주시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그렇게 뭐 정답률이 많이 낮았던 문제는 아니에요. 70%대의 정답률을 보이는 15번 문제. 자,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고요. 자, 갑은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5자리로 이루어진 금고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한다. 비밀번호는 알파벳 소문자 14개 A부터 N까지 중 서로 다른 5개를 사용하여 구성한다. 첫 번째 자리부터 알파벳 오름차순으로 배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 적으셔도 돼요. 빨리. A, B, C, D, E, F, G, H, I, J, K, L, M, N까지. 그쵸? 이거 빨리 싹 적는데 오래 안 걸리니까 적어놓고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요렇게요.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배열한다. 그러면 앞에 게 예를 들어서 앞에 게 F다. 그러면 첫 번째 게 F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 뒤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오름차순이다. 자, 그런 식으로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세 번째 자리에는 알파벳 모음인 A, E, I만 올 수 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자리에는 A, E, I 중에 하나를 써야 되고 여기도 A, E, I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하나 날라가죠. 여기에는 A를 쓸 수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낮은 자리, 더 앞쪽에 있는 알파벳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A를 못 쓰고 I와 E와 I 중에 하나, 여기는 A, E, I 중에 하나 이렇게 골라서 써야 되는 상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섯 번째 자리에는 알파벳 자음만 올 수 있다. 여기 자음만 올 수 있고요. 여기 자음만 올 수 있고요. 여기는 제약이 없어요. 네 번째 자리는. 자,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자음은 A, E를 사용했다 그러면 B, C, D 중에 있을 거고 A, I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H까지 중에 자음, 그 다음에 E, I를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E, I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요거네요. E, E를 서로 다른 거니까 E, E는 사용 못하죠. 그럼 E, I. A는 E, I. E는 I. 아, 여기 I 사용 못하겠네요. 그렇죠. 요 다음에 오름차순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경우만 더. E와 I 사이에 있는 요 자음. 요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J부터 N까지는 여기에 못 들어간다. 여기에 있는 6개 자음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 뭐 그런 식으로 굳이 뭐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이거를 미리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공부 삼아서 경우를 따져본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별다른 거 없이 뭐 추가로 더 진행되는 바가 없이 이렇게 완전히 열어놓은 상태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해본 거고요. 실전에서라면은 뭐 이런 정도 메모해놓고 요거 이제 맞춰서 넣어야겠구나라고 하고 1번 바로 그냥 요거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경우를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정답이 안 나오고 5번까지 봐야 되고 4번까지 봐야 된다 그러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네, 문제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답이 좀 빨리 나오길 기대하면서 1번 보시면 네 번째 자리에는 I가 올 수 없다. 네 번째 자리에다가 I를 넣어도 될까요? 여기다가 I를 넣으면
여기 i를 못 넣는다는 얘기니까 2를 넣어야 되고 여기는 그럼 반드시 a를 넣어야겠네요. 여긴 뭐든 채워 넣을 수 있고 여기 뭐든 i 뒤쪽에 채워 넣을 수 있고 되는데요? 아, 돼요. 예. 여기는 제약이 없으니까 모음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다섯 번째 자리에는 f가 올 수 있다. 다섯 번째 자리에 f를 집어넣었어요. 자음으로. 그러면은 오름차순이 돼야 되니까 f 다음에 있는 i를 여기다 쓸 수는 없고요. 그러면 2를 써야겠죠? 그럼 2 다음에 f인데 여기에 들어갈 게 없잖아요. 2 다음에 f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올 수 있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두 번째 자리가 G라면, 두 번째 자리가 G라면, 요거라면, 네 번째 자리에는 I가 올 수 있다. I 넣어보면 되죠. 자, 그리고 G. 모음 들어가야 되는데, G보다 뒤쪽 모음은 I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올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가 I라면, 여기가 I라면, 두 번째 자리는 H가 되어야 한다. 여길 반드시 H로 해야 한다고요? 요게 I면은 여기다가 2를 넣어도 그렇죠. F, G, H 셋 중에 하나 집어넣으면 되지 꼭 반드시 H로 해야 될 필요는 되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5번이 정답이다.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5번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이 문제가 정답률이 50%대 꽤 낮게 나왔는데, 제가 항상 아까도 강조했듯이 큰 틀부터 먼저 보자. 단계적으로 검토하자.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거 이제 여러분한테 각인시켜 드리느라고 기본 설정, 전제 조건, 전체 상황 이런 거부터 보자.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시로 숫자를 다룰 때는 구체적인 숫자 요거 2인지 3인지 29인지 47인지 구체적인 숫자를 보기 전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홀수겠구나 짝수겠구나 홀짝부터 먼저 확인하자. 이런 거 강의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건데 그것만 생각을 하셨으면 이거 절대로 안 틀리는 문제예요. 다 잘 풀었다가 답이 쉽게 나오네? 그러고 홀짝 검토 안 하고 했다가 어떻게? 3번 골랐다가 틀리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B팀 총 득점의 최대값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B팀의 총 득점 최대값. 자, 보겠습니다. 최대 3세트까지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가 있다. 최대 3세트까지. 득점은 1점씩 이루어지고요. 각 세트는 25점을 먼저 얻은 팀이 이긴다. 두 세트를 먼저 이기는 팀이 경기에서 승리하고요. A팀과 B팀이 맞붙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A팀이 경기에서 승리하였다. A팀이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친 세트가 있다. A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요건 B팀이네요. B팀은 두 세트에서 동일한 득점을 기록했다. 그 다음에 B팀의 총 득점은 A팀보다 9점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팀의 점수, B팀이 얻은 점수를 최대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팀이 연달아서 두 번 져버리면 안 돼요. 한 번은 이겨야 돼요. 자, 1세트, 2세트, 3세트 이렇게 되는데 A팀, B팀이 있을 때 이 B팀이 점수를 조금이라도 많이 얻으려면은 중간에 여기선 이겨줘야 됩니다. 얘가 여기서 이기고 얘가 여기서 이기고. 그래서 여기 패. 그래서 2승 1패. 요렇게 이겨야 되죠. 자, 요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A팀은 경기에서 승리했다. A팀은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친 세트가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라는 거죠, 여기. 여기가 한 자릿수. 한 자리. 그러면 여기 한 자리가 최대 얼마? 9점까지 나올 수가 있죠. 9점까지. 그래서
1부터 9까지 뭐 이렇게 하여간 최대 9점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B팀은 두 세트에서 동일한 득점을 기록을 했다. 그 동일한 득점이 여기겠죠. 왜요? 승에서는 25점을 얻어서 승을 했을 테니까. 근데 몇 점인지 안 가르쳐 주죠. 그럴 때는 문자로 놓습니다. X 이렇게. 그 다음에 B팀의 총 득점은 A팀보다 9점 많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B팀의 총 득점은 요거 다 더하면 되죠. 2x 더하기 25고요. 요게 A팀보다 9점이 많았다. A팀의 총 득점 50 한 자리 몰라요. 50 더하기 한 자리. 더하기 요거에 9점 한 거랑 얘랑 같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 그러면 B팀의 총점 이거를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한 자릿수의 최대값인 9를 넣어야겠구나. 그래서 68점이구나. 이렇게 틀리시는 거예요. 이러면 왜 안 되죠? 2x 짝수잖아요. 25 홀수잖아요. 두 개 더하면 홀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홀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59가 홀수니까 전체 합이 홀수가 나오려면 여기다 9를 넣어주면 안 된다. 최대한으로 만들려면 8까지만 넣을 수 있다. 68이 아니라 67이다. 이게 B팀의 총점으로 가능한 최대값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홀수 짝수 한 번만 살짝 검토해주면 맞힐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거를 놓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번 정답으로 해가지고 틀리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큰 틀부터 보자. 기본 설정, 전제 조건, 전체 상황부터 확인하자. 디테일한 숫자 하나하나를 보기 전에 그 숫자가 어느 영역에, 어느 범위에, 어느 집합에 포함되는지, 홀수 집합인지 짝수 집합인지 좀 더 한 단계 위에 상위 단계 이런 것부터 관찰을 해보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당신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그렇게 꼼꼼하게 그 문제에서만 그렇지 다른 데서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상황 판단의 기본적인 취지, 의미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동안 수많은 문제를 분석하면서 이 상황 판단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정석이다 라고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지켜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 중에 이제 단편적인 기법, 테크닉, 이론이라고 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올 땐 이런 식으로 다뤄라 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이와 비슷한 문제가 가장 최근에는 2025년 5급 공채 기출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루세요. 이 문제가 그렇게 다루는 거예요. 이런 것 좀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이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었다. 물론 이게 정답률은 높은 편입니다. 거의 80%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분들, 정답을 못 맞힌 분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런 정도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의 첫째 아들 나이의 최대값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갑의 첫째 아들, 장남을 나이를 최대로 만들어줘라. 끝까지 최대로 올려줘라. 자, 갑은 딸 2명을 낳은 후 아들 2명을 낳아서 딸 2명을 낳고요. 아들 2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의 나이가 서로 다릅니다. 첫째 딸, 둘째 딸, 첫째 아들, 막내 아들.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자녀들 4명의 나이의 합은 22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요 녀석을 나이를 최대로 만들어주면 몇 살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겠느냐 이 얘기죠. 자, 그럼 얘를 최대로 만드는 건 만드는 거지만 막내 아들이 그래도 일단 한 살은 가져가야죠. 자, 그래서 얘를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22세를 4명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요 첫째 아들, 셋째면서 첫째 아들, 장남,
요 녀석한테 최대한 많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애들한테 가급적 적게 줘야 되죠. 그러면 막내 아들 얘는 한 살만 딱 주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적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1세, 21살, 요거를 3명한테 이제 나눠주는 시도를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서로 다르게 나눠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수리 퍼즐에서 요거 잘 나오는 패턴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숫자가 이렇게 있고, 요거를 사탕이 몇 개가 있고, 뭐가 몇 개가 있고, 그러니까 나이가 22개가 있고, 일단 하나 주고 나이가 21개가 남아있고, 이런 상태죠. 요거를 몇 명한테 나눠주는데 서로 다르게 나눠줬다. 이럴 때는 가능한 경우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경우를 어떻게 찾아간다? 일단은 균등분할부터 시작한다. 3명한테 21살을 나눠줄 거니까 요거를 3으로 나눠서 7살씩 주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7살씩 주자라고 해놓고, 그런데 서로 달라야 되니까 어느 한쪽은 줄이고 어느 한쪽은 늘리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주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3개니까요. 가운데는 일단 가만 놔두고, 왜요? 대칭축이다라고 해서 가만 놔두고 줄여야 되는 쪽에서 늘려야 되는 쪽으로 하나를 옮겨주는 겁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6, 7, 8 이렇게 되겠죠. 이거 말고도 5, 7, 9니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자, 더 이상 경우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 뭔가 더 조정을 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아들이 6살보다 어려져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까지 만족시키면서 줄 수 있는 최대값은 6살, 6세다.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황 판단뿐만 아니라 피셋 전체가 다 그래요. 실기시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시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암기형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고 모의고사를 보고 문제집을 풀고 하면서 틀렸으면은 그거 외워야지 했다가 그 다음에 그 소재의 문제가 다시 나오면 외웠으면 맞히고 못 외웠으면 틀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집을 계속 풀다 보면은 그 같은 소재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변형이 되지만 그 소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게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문제집만 여러 문제집을 막 돌려가면서 계속 풀고, 이거 푹 틀렸던 거 또 틀렸네 막 이러면서 외워야지 하다 보면은 해결이 됩니다. 암기가 되고. 상황 판단을 비롯한 피셋 문제는 실기시험이에요. 잘 하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문제, 그러니까 제일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시험 현장에서 새로운 문제를 받아들고 잘 풀어야 되니까 매번 새로운 문제를 찾아서 새로운 문제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요런 테크닉이 있구나, 저런 테크닉이 있구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고를 진행을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꾸준히 그거를 잘 정리를 해놨다가도 그 이후에 풀어보는 새로운 문제, 또 풀어보는 새로운 문제에 내가 정리해놨던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일단 균등 분할해놓고 거기서 이제 숫자를 하나씩 대칭 위치로 옮겨가면서 조정한다. 이런 게 내가 기출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것도 알아둬야겠네라고 메모도 해놓고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 이후에 또 새로운 문제, 그 이후에 또 새로운 문제, 시험 전까지 계속 새로운 문제를 푸는 와중에 이런 개념을 사용한 문제가 다시는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 갔더니 또 나왔다. 전에 이거 비슷한 거 본 것 같은데, 이게 멈칫하는 순간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 연습하고 막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암벽 등반 이런 거를 훈련을 한다 그러면, 암벽 등반, 실내 암벽 등반 거기 가가지고 이거 뭐라 그래, 블럭 박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똑같은 코스를 계속 연습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실제 암벽으로 가봐야지 이러면서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전까지는 같은 거 계속 연습한다고요. 조금 바꿔서 연습했다가 일로 와서 다시 같은 거 연습하고. 그래도 실력은 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문제, 기출문제, 가장 깔끔한 문제, 기출문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 이런 테크닉이 있었어. 이거 활용할 줄 알아야 돼. 아, 요런 개념으로 사고해야 돼. 큰 틀부터 봐야 돼. 홀짝 먼저 검토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야. 이거를 풀어봤던 문제 또 풀어보고 풀어봤던 문제 또 풀어보고 이러면서 완전히 각인을 시켜주셔야 돼요. 매번 새로운 문제만 찾는다. 참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는 그냥 너무 많이 봐서 이거는 기억이 나가지고 나보고 백지 주고 그 문제 통째로 다 적으라고 하면 적을 수도 있을 정도야 라고 할 정도로 반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해주셔야지 시험장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실력이 나옵니다. 자, 조금 잔소리 좀 했습니다. 다음에 또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잔소리 좀 조금 했습니다. 자, 이제 21번 보겠습니다. 자, 요번 시험에 21번 이후로 조금 이제 이거 좀 까탈스러운데 이런 문제가 많이 배치가 됐죠. 자, 21번. 21번은 좀 시간이 걸려서 서두르다가 놓칠 수 있는 문제. 서두르다가 한 끗 차이로 덧셈 뺄셈 조금 잘못해서 틀릴 수 있는 문제.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만 차근차근 작업을 진행하시면 답은 분명히 나와요. 근데 이제 후반부에다가 시간도 쫓기는 데다가 갑자기 뭐 작업량이 많아. 그래서 뒤에 거 먼저 풀까 했는데 뒤에 문제가 답이 잘 안 나오는 문제들, 좀 난도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또 요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허둥지둥하다가 틀렸을 법한 이제 그런 문제다. 내용 자체가 뭐 엄청 어렵고 특이한 개념이 도입됐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2025년 11월 현재 고령 친화 우수식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제품의 수는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죠.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상태. 자, 세모세모 부처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2020년부터 고령 친화 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경도, 점도, 영양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1월 신규로 우수식품을 지정을 하고요. 이와 동시에 우수식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제품 중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지정했던 것 그걸 그대로 유지, 부합하지 못한 것은 지정을 해제 이렇게 합니다. 신규가 있고 지난번에 신규 지정한 거 유지해 주는 게 있고 지난번에 신규 지정한 거 해제해 버리는 게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세모세모 부처의 담당 주무관은 2025년 2월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규 지정을 하고 지정 유지 결정을 하고 지정 해제 결정을 한 작업을 2025년도 거를 다 한 그 다음 달에 어디 한번 볼까 하고 쫙 펼쳐봤더니 이런 특징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신규 지정 제품은 2020년 처음 시작할 때 5개, 2021년 8개였으며 2022년부터 매년 신규 지정 제품 수는 전년도와 전전년도의 신규 지정 제품 수를 합한 수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에 시작을 하고요.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신규 지정이 있고요. 신규 지정한 거, 그 이전에 지정한 거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안 되겠다, 부합하지 않는다, 기준에서 벗어났다, 해제하는 게 있고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신규 지정 제품이 처음엔 5개였고, 그 다음에 8개였다. 그 다음부터 매년 신규 지정 제품 수는 요 전년도, 전전년도, 직전 2개년도를 합한 값이다. 13개. 요거 2개 합해서 21개. 요거 2개 합해서 34개. 요거 2개 합해서 55개. 요렇게가 신규 지정이 됐다. 자, 그 다음에요. 2021년에 해제 제품은 2개였으며 2021년에 2개가 마이너스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20년은 처음 시작한 해니까 뭐 유지, 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2022년부터 그 다음부터 매년 해제 제품 수는 전년도 해제 제품 수의 2배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4개 해제, 8개 해제, 16개 해제, 32개 해제 이랬을 때
25년도 요 작업까지 끝나고 나서 마지막까지 유지되고 있는 신규 또는 유지돼서 남아있는 기존 거 유지된 거 요번에 신규로 한 거 요거랑 요거를 합쳐서 지금 현재 11월까지 지정이 계속 지정되어 있는 제품 수가 몇 개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해보면 되겠죠? 자, 유지, 해제, 신규, 유지, 해제. 자, 신규인데, 요게 여기서 해제가 됐어요. 그렇죠? 여기서 해제가 됐으면 3개, 5개에서 2개 해제됐으면 3개가 남죠. 그 3개가 지금 유지 중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요거 2개를 합쳐서 11개가 다음 해로 넘어갔는데 그 중에 4개가 해제가 돼서 7개만 유지가 됐다. 그리고 요거 2개 합쳐서 20개가 넘어갔는데 8개가 해제가 되고 12개가 유지가 됐다. 요거 2개 합쳐서 33개가 이쪽 다음 해로 넘어갔는데 33에 32에서 16 빼면 16, 그러면 33, 17, 16개가 해제가 되고 17개가 남았다. 요거 2개 합친 만큼이 40, 51개가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32개가 해제가 되고 19개가 남았다. 살아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2개 합쳐서 60에 74개가 요게 25년도 신규 유지 해제 작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상태의 제품 개수다. 74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그냥 시키는 대로 차근차근 작업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22번 문제입니다. 자, 22번. 22번은 저는 이 문제는 A당 B를 활용을 해서 풀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 부처가 구성할 모니터링단의 인원수는 하고 되어 있습니다. A 부처가 구성할 모니터링단의 인원수 최소 15명에서 27명 사이에서 결정이 될 건가 봐요. 자, 그럼 내용 볼까요? A 부처는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위조 상품 유통을 단속하기 위해 3천만 원의 예산으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민간 전문가, 관리 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모니터링 업무의 수행 주체별 1인당 보수와 예상 단속 건수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이 하느냐, 민간 전문가가 하느냐, 보수는 200만 원, 100만 원이고 예상 단속 건수는 80건, 5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배로 보수를 받는데 예상 단속 건수가 2배까지는 안 올라가네요. 공무원의 경우. 자,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관리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리 인력 1명은 최대 10명의 민간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를 받는다. 관리 인력은 200을 받는다. 자, A 부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상 단속 건수가 최대가 되도록 모니터링단의 인원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 단속 건수를 최대가 되도록 하는데 예산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그 인원을 구성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인원 예상 단속 건수가 최대로 되게 하려면 공무원을 더 많이 포함시켜야 되느냐, 민간 전문가를 더 많이 포함시켜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100만 원당으로 볼게요. 100만 원당 공무원은 40건을 단속을 하고 민간 전문가는 50건을 단속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 전문가 채용은 더 많이 인원에 포함시키는 게 맞겠죠. 공무원보다는. 그런데 관리 인력 1명이 따라붙기 때문에 이게 100만 원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조금 돈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조금 더 들어가면 여기 뒤집히느냐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민간 전문가가 그래도 잘 잡아내는 편이니까 민간 전문가를 포함을 시키려면 관리 인력을 필수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돼서 돈이 더 들어가는데 기왕 돈을 더 쓸 거 1명당 최대 10명까지 민간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민간 전문가 5명의 관리 인력 1명 붙이는 것보다
기왕 관리 인력을 쓸 거면 민간 전문가 10명을 채워놓고, 최대한으로 꽉 채워놓고 관리 인력을 붙이는 게 낭비가 좀 덜 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관리 인력 10명, 민간 전문가 10명.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려면 얘는 무조건 10명 단위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인력이 하나. 그러면 요게 1000만 원이고요. 요게 200만 원이고 1200만 원 들여서 500건을 단속을 해낼 수 있겠죠. 그러면 공무원 요거랑 1200만 원이랑 같은 비용을 들인다라고 했을 때 공무원은 6명이 됩니다. 그러면 1인당 80건씩이니까 68에 48, 480건이 단속이 돼요. 이쪽이 분명히 낫죠? 자, 그래서 관리 인력까지 포함해가지고 1200만 원 들어간다. 그래갖고 요거를 뭐 이제 나눗셈하고 비례 잡고 막 이래가지고 실제로 관리 인력을 포함했을 때,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가 100만 원이 아니라 관리 인력 1명에 10명 해가지고 이게 120만 원이 됐을 때 120만 원에 50건 잡는 게 200만 원에 80건 잡는 것보다 효율적인 게 맞느냐 그래가지고 100만 원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 맞춰서 다시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관리 인력 1명 쓸 거면 민간 전문가는 10명을 꽉 채워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게 분명히 맞다. 이래야 옳다. 그렇게 해놓고 그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의 돈을 들인 공무원, 돈을 들여서 공무원을 사용을 하면 더 적게 단속이 되니까 요거보단 요게 낫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요거를 12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럼 요걸 두 팀을 만들자. 민간 20에 관리 인력 둘 해가지고 2400까지 쓰고 이제 6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민간으로 채운다 그러면은 관리 인력 빼고 민간 전문가 4명밖에 못 채우고 관리 인력 200만 원을 더 써야 되니까 이때부터 낭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나머지는 공무원 6명 이렇게 해서 요거 어떻게 돼요? 공무원 6명이 아니라 3명. 공무원 3명을 나머지 채워서 600만 원 예산을 꽉꽉 채워서 다 쓰자. 그렇게 하면은 그 구성 인원수가 25명이 되겠다. 이때 투입 대비 예상 단속 건수, 요게 단속 건수가 최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단의 인원수는 25명이다. 자, 이렇게 A당 B 100만 원당 몇 건, 요걸로 이제 효율성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약간의 추가 검토를 통해서 민간 전문가를 20명까지 채용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겠다라는 쪽으로 찾아갔습니다. 자, 요 정도도 쉽게 푸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을 가야 되는데 23번이요. 23번 잘 나가다가 막판에 디귿이 오르냐 그러냐 했을 때 서두르다가 이제 놓치신 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자, 요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요, 뭐냐 하면은요, 디귿하고, 기역하고 디귿은 거의 같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역을 정확히 판단했다면 디귿도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서두르다가, 그러면 그렇겠지 하고서 이제 요거 포함해서 5번 정답 해갖고 틀리신 분이 많습니다. 정답 맞힌 분들보다 더 많아요, 비율로. 자,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는 문제. 자, 아래표는 대학생 갑의 최근 세 학기의 학기 평균 평점 및 누적 평균 평점을 나타낸 것이다.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요 앞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요 세 개까지 다 누적해서 총 4학기 누적 평점이 4.0, 2학년 2학기 당해 2학기의 누적 평균 평점이 이거 얼마예요? A 이렇게 B, C, D, E 5개나 무려 안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학기 평균 평점은 해당 학기에 수강한 과목의 평점을 평균한 값이고요. 누적 평균 평점은 1학년 1학기부터 해당 학기까지 수강한 전체 과목의 평점을 평균한 값이다 하고 이렇게 주고 자 보기 기억.
A가 4.0보다 작으면 A가 4.0보다 작으면 이란 얘기는 뭐예요? 누적 평균 평점이 4.0이니까 이거보다 작으면 갑의 2학년 1학기까지의 누적 평균 평점은 4.0보다 높다. 이 앞쪽 요 세 개의 누적 몰라요. X라고 할게요. 이게 4.0보다는 높다. 지금까지 누적 평균 평점이 4.0보다 높았는데 4.0에 못 미치는 애가 들어와서 평균을 떨어뜨려 가지고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점수가 좀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뭐 어렵게 계산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 왜 소위 그러잖아요. 네가 우리 반 평균을 떨어뜨린 주범이야. 얘가 지금까지 잘 나가던 평균을 떨어뜨린 주범이에요. 그래서 내려간 거다. 그러면 맞죠. 4.0보다 높았는데 너무 낮은 애, 4.0보다 낮은 애가 섞여 들어와가지고 4.0 내려가서 4.0이 됐다. 그래서 기억은 옳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억은 옳다. 2번, 3번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두 개 있네요. 니은 보겠습니다. D가 4.0보다 작으면 얘가 4.0보다 작으면 그냥 4라고 적을게요. 4.0보다 작으면 B가 B보다 D가 크다. 예? D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4.0이었는데 그거보다 작아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아까 요 상황 그대로네요. 요 상황. 그 앞에 거보다 작아졌다, 누적이. 앞에 거보다 누적이 작아졌다. 요 상황. 그러면 그 누적된 점수보다 4.0, 4.0보다 이건 작을 것이다. 앞에 거보다 작아졌다. 앞에 거보다 작아졌다. 그러면은 요 녀석보다 이게 더 작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 맞다. 그렇죠? 다 같은 얘기. 그렇죠. 기억하고 니은도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B가 C보다 작으면, 자,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이거 좀 볼게요. B가 C보다 작으면, D가 E보다 작다. 이 말이 맞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숫자 넣어서 생각해 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얘가 더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숫자 넣어서 생각하는 게 제일 간단해요. 얘가 3.0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까지가 16에 요게 3 더해서 여기까지가 19. 이게 누적인데 총 5학기니까 19 나누기 5. 5, 3, 15에 5, 8에 40. 여기가 3.8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얘가 C가 B보다 커졌어요. 커지는데 이게 4.0 이렇게 확 커지면 좋은데 3.2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3.8 얘보다 작은 녀석을 집어넣고 다시 평균을 하니까 너 때문에 우리 반 평균 떨어졌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작아집니다. 어떻게? 계산해 보시면 3.7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게 4.0 이렇게 됐다면은 얘가 올라갑니다. 4.8 얼마 그래갖고 조금 더 올라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서 앞에서 생각했던 거랑 똑같아요. 지금까지보다 낮아졌다는 얘기는 얘가 값이 작은 게 이거보다도 작은 값이 들어왔다라는 거다. 지금까지보다 지금 어디 갔어? 지금 D가 4.0보다 작으면 이거보다 작아졌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나온 평점 4.0보다도 작은 애가 들어와서 망쳐놨다는 소리다. 그 예시를 하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망쳐놨더라도 다시 올라가면 얘도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올라가는 양이 충분해야 한다. 찔끔 올라가면은 그 찔끔이 어떻게? 요 3.8보다 작은 점수로 찔끔 올라가면은
얘보다는 크게 나와야 올려줄 텐데 이거보다 작게 나온 게 끼어 들어가면은 야, 너 애쓰긴 했는데 그래도 너도 평균을 내리긴 마찬가지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C가 B보다 크면 E가 D보다 크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아닌 경우를 상당히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다. 해서 날리고 4번 정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5번 정답으로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조심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억과 디귿이 연관되는 얘기고 거의 같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 같은 상황. 지금까지 쌓아온 거에 초를 쳤을 때 초를 치면 낮아진다. 이렇게. 이걸 다시 끌어올리려면은 열심히 북돋아줘야 되는데 그게 충분하지 못해서 낮아진 곳보다 지금 여기 있었는데 거기다가 요만한 걸 끼워 놓으면 평균이 여기까지로 내려간다. 그럼 얘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얘보다 위로 얹어줘야 되는데 얘보다는 높지만 이 위로는 못 올라가는 요만큼 그러면은 얘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간다. 그겁니다, 그냥. 요거를 틀리신 분들이 많다라는 게 좀 아깝습니다. 후반부에 있어서 이거 특이한데 신기한데 뭐 이런 문제도 내네. 상황 판단에서 요러다가 조금 당황하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요거 틀렸더라도 이제 다른 거를 맞춰서 점수를 끌어올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24번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문제 맞춰서 점수 올리자라고 하기에는 24번이 또 만만치가 않죠. 사실 이런 문제는 시험장에서 맞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더 디테일한 거 이거 다음에 저거 해볼까? 저거 다음에 그거 해볼까? 라고 디테일한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보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조금 전 단계의 생각, 조금 더 큰 틀의 생각을 먼저 해서 방향을 잘 잡아주시면 그럭저럭 또 할만합니다, 이런 게. 다만 이제 그 과정에 작업량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요 문제는 사실 쭉 읽어보다가 끄적하다가 에이씨 하고 바로 버리시고 다른 문제에 아까 23번 조금 찜찜한데 그거 한번 다시 더 봐서 그거를 정답을 맞히고 다른 문제에 시간 조금 더 써서 거기서 정답을 맞히고 하는 게 맞았을 법한 문제이긴 해요. 자, 24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첫 번째 다람쥐와 다섯 번째 다람쥐가 옮긴 도토리 개수의 합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에 도토리를 첫 번째와 다섯 번째, 첫과 다섯 번째가 몇 개씩 옮겼냐를 더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볼에 도토리를 5개까지 넣을 수 있는 다람쥐 5마리가 겨울을 맞이하여 각자의 저장고에 도토리를 현재 2개씩 가져다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5마리가 A, B, C, D, E 5마리가 있다고 하고요. 이게 지금 현재 둘 이렇게 지금 자기 저장고에 도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다람쥐들은 각자 한 번만 다른 다람쥐 한 마리의 저장고에 가서 그 도토리를 볼에 넣어다가 또 다른 한 마리의 저장고에 옮겨 놨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걸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여기서 B가 A 거 물고 C한테 갖다 놨다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5마리 다람쥐가 한 마리씩 순서대로 도토리로 옮기는 모습이 한 마리씩 순서대로 각자 한 번씩 5마리가 다 요런 짓을 한 거예요. 그 옮기는 모습을 다 지켜본 곰이 다람쥐들이 서로 다른 개수의 도토리를 옮겼는데도 결국 각 저장고에 원래 개수대로 2개씩 남게 된 게 참 신기하네. 그러면서 겨울잠에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개수의 도토리를 옮겼대요. 그러면 도토리를 옮겼으니까 최소는 1개입니다. 안 옮긴 건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옮겼으니까 최소 1개를 옮기고요.
볼에 5개까지 넣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최대로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건 5개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개수가 되려면 2, 3, 4 이렇게죠. 하나 옮기고 2개 옮기고 3개 옮기고 4개 옮기고 5개 옮기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걸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해 나가야 될까? 그럼 누군가가 여기서 먼저 처음 옮기기 시작을 했을 텐데, 최초 들어다 옮기는 거는 1개 또는 2개만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하나 또는 2개가 최초고요. 그 다음에 요 생각까지도 미리 좀 해놓고 갈게요. 3개까지는 뭐 앞에서 옮기면은 뭐 이제 뭐 3개까지는 쉽게 만들어질 텐데 4개나 5개를 한 번에 옮긴 다람쥐가 있다고? 그 얘기는 처음에 1개, 2개에서 시작해서 어느 쪽으로 누적해서 쌓여가지고 최소 4개 이상, 근데 4개면은 그걸 4개를 한꺼번에 싹 옮기면은 하나도 안 남으니까 그게 옮겨서 2개 남긴다 그러면은 6개 뭐 이렇게까지도 6개, 7개 이렇게까지도 한쪽에 모여야겠구나. 그러면은 한쪽에 모인 거를 4개를 들어다 옮겼다는 얘기가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6개가 한쪽에 누가 뭐 A한테서 C로 옮기고 B한테서 C로 옮기고 해서 여기서 6개가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를 옮기면 2개가 남고 이 4개가 어디론가 다시 옮겨져 가서 최소 4개까지 쌓여 있는 저장고가 하나가 또 있겠구나. 그러면 그거를 또 한 번 옮겨서 다시 2개로 만들어야 되니까 2개는 4개 다음에 4 빼기 2는 2 이런 식으로 4개 먼저 활용한 다음에 2개가 뒤따라 나와야겠는데 5개 먼저 활용한 다음에 3개가 뒤따라 나와서 2개를 만들거나 이런 식이 돼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 한꺼번에 옮긴다, 4개 한꺼번에 옮긴다는 저 뒤에 나타나면 안 돼요. 중간에 나와야 됩니다. 중간에. 그래서 5개, 4개 요거는 가급적 저 진행하는 중간에 나오는 걸로 하고 최초는 1개나 2개로 시작을 해야겠다. 요렇게 방향성을 일단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봐요, 실제로. 처음에 1개만 옮겼다. 그러면 A한테서 B로 옮기는 걸로 할게요. 하나 남기고 요거 3개 됐습니다. 요건 둘 그대로고요. 자, 그 다음에 아직 더 옮겨야 되는데 요게 5 빼기 3 되거나 4 빼기 2 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리고 5나 4를 사용을 하려면 일단 한쪽에 잔뜩 쌓이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이거 옮기자, 이거. 3개를 옮겨서 하나, 0, 요거 뭐예요? 하나, 0, 이게 5개. 2개 이렇게 옮기자.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은 요렇게까지 됐고요. 5개를 사용할 수 있고 4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4개를 옮겨서 하나 이렇게 남으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그걸 다시 옮겨서 채울 때 1개를 2개로 만들려면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1개를 벌써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1개짜리를 그냥 남겨두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서 2개로 원래 개수대로 2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1개짜리를 없애서 더 2를 키웠다가 지금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4개나 5개를 활용해서 뭉터기로 빼가지고 2개로 낮춰주는, 일단 늘렸다가 낮추는 쪽으로 가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중간쯤 됐으니까 5개 사용하자. 5개를 옮겨서 얘를 1로 옮겨요. 6개. 0, 0, 2, 2. 자, 그러면은 이제 4개, 2개 남았죠? 되잖아요, 이제. 4개 옮깁니다. 4개, 2개, 0, 2, 2. 이거 아직 많죠? 2개 옮깁니다. 2개를 1로 옮깁니다. 그래서 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일단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내기 전에 얘는 중간에 나타나야겠다까지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너무 큰 숫자들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날리고 찍더라도 앞쪽에서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찍었을 때 맞힐 확률이 더 올라갔을 겁니다. 정답률이 지금보다는 높아졌을 거예요. 그 생각까지 만약에 누구라도 했으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1로 시작해서 2로 끝난다. 그 앞뒤 2개 더하는 거죠. 첫 번째, 5번째 옮긴 개수 더하면
3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요.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순서를 반대로 해도 됩니다. 2개, 4개, 5개, 3개, 1개 순서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요걸 보고 이제 또 근데 이게 얘네들 둘은 전혀 안 옮기고 여기서는 왔다 갔다 옮기고 이러는데 조건이 있었잖아요. 모든 다람쥐들이 각자 한 번씩 다 순서대로 5번을 옮기는 걸로 그렇게 한 건데 이거 돼요?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게 찜찜하면. 일단 여기서 여기로 옮겨갔죠. 요거 A에서 B로 옮겨갔으니까 C가 한 거라고 할게요. 나 아닌 다른 애한테서 또 다른 애한테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옮겨 B에서 C로 옮겨갔으니까 이건 A가 한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에서 A로 옮겨갔으니까 이건 B가 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A에서 B로 옮겨갔죠? 이거 D가 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A에서 C로 옮겨갔죠? E가 했다 그러면은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시험장에서 생각하기 힘들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초 시작은 이렇게만 가능하다. 그리고 4개나 지금 2개씩밖에 없는데 4개나 5개를 옮긴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쌓인 다음에 옮겨야겠다. 근데 마지막에 4개나 5개, 후반부에 마지막에 이르러서 4개나 5개를 옮기는 걸로 끝낼 수는 없겠다. 마지막 순번에. 그렇죠? 마지막 순번에 5개로 옮기는 걸로 끝낼 수는 없겠다. 4개를 옮기는 걸로도 끝낼 수는 없겠다. 왜? 그 4개, 5개가 어디론가 옮겨가서 2개가 아니라 더 많은 개수가 그런 저장고가 아직도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사이에 요 중간에 나와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틀렸다고 해서 아쉬워할 건 없습니다. 과감하게 버리고 그 시간을 다른 데 투자해서 다른 쪽에서 더 많은 문제, 하나라도 문제를 더 맞췄느냐, 그렇게 성공을 하셨다면 아주 훌륭하게 잘 시험 운영을 하신 거고요. 그런데 조상님이 도우셔서 얘 찍었더니 이것도 맞았다 그러면은 이건 합격하라는 소리고요. 그거는. 자, 마지막 2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5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정답률이 기대보다는 약간 낮아요. 대응관계 비슷한 문제인데 물어보는 스타일이 조금 특이해가지고 뭐지? 하면서 잠깐 멈칫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갑이 확인할 사항만을 모두 고르면 하고 되어 있습니다. 갑이 확인할 사항이요. 자, 갑을병 3사람이 동일한 요리로 식사를 하려고 한다. 갑은 3사람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리를 찾을 거예요. 그럴 때까지 다양한 요리를 하나씩 확인해 보려고 한다. 이때 갑은 각각의 요리에 대해 확인을 하는데 이것도 확인하고 저것도 확인하고 뒤적뒤적 하면서 막 그러지 말고 꼭 필요한 만큼만 깔끔하게 확인을 빨리빨리 끝내버린다 라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만. 그래서 갑이 확인할 사항,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하면서 요거는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면서 동시에 이걸 확인하면 3사람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 그렇게 최소한의 개수로만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갑을병이 각자의 요구에 대해서 나눈 대화는 다음과 같다. 갑이요, 한식이 아니면 어떤 요리든 괜찮아. 한식은 싫다는 얘기죠. 갑은 한식 싫대요. 면 요리면 한식도 괜찮고 면 요리면 한식도 오케이 할 정도로 무조건 오케이다. 면은 무조건 오케이다. 심지어 한식 면까지도 한식이지만 오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요. 나는 한식이면 돼. 그래서 한식을 원한대요. 그럼 한식은 안 돼요. 한식을 선택을 하면 얘를 만족을 못 시키고 한식을 빼버리면 얘를 만족을 못 시켜요. 그러면 다른 선택지가 있느냐? 한식이면 돼? 아니면 또는 면 요리나 해산물이 들어간 요리로 해줘. 해산물이 들어간 요리로 해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놓고 봤을 때는 한식은 하면 안 되겠다. 한식은 안 되겠다. 얘 때문에. 이거 만족시켜준다고 이거를 어긋나면 안 되니까. 한식은 빼자. 그리고 면은 둘 다 좋아하니까 이건 되겠다.
그럼 해산물이 문제인데 해산물은 어떤지 볼게요. 병이요. 나는 해산물이 들어간 요리만 아니면 돼. 해산물은 나는 싫다. 그것만 아니면 뭐든 다 주는 대로 먹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또 나왔네요. 요거 때문에 해산물을 넣으면 얘가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해산물 넣지 말자. 요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확인하면 되느냐? 일단은 그 요리 면이에요? 면이면 일단 통과. 그 다음에요. 한식이에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면이면 한식이든 아니든 면이면 둘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면이다라는 거 확인해서 오케이, 면이다 그러면 오케이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면이다 그럼 얘도 먹어요? 아니, 면인데 바지락 칼국수에서 해산물 들어가면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산물이 있어요, 없어요? 요거까지는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게 소고기 칼국수예요? 바지락 칼국수예요? 이것까지는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최소한으로 확인한다면 면이냐 아니냐를 확인을 하고 해산물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확인을 해주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면 요리인지 여부 확인하고 해산물이 들어가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꼭 필요한 최소한만큼만 확인하는 게 된다.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률이 아주 낮은 거, 그 다음에 정답률이 70%대로 뭐 낮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 예. 앞으로 이제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그러면은 어떤 점을 좀 조심하면서 주안점을 두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보면서 2025년도 추가 채용 7급 공채 피셋 상황 판단 영역 문제 25문제 중에서 총 1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